갑신정변과 열강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신정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합파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열의 상황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합파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열상,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합파가 분열하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계합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계합파의 시조를 찾아 올라가면 북학파라고 불리우는 우리 실학파에서 실학 계열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을 했었던 박지원이라던가 박제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들의 조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손자인 박규수가 통상계곡론의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학파의 학문을 계승한 통상계곡론자들이 계합파를 길러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학파에서 통상계곡론자, 그리고 또 이들이 계합파로 변경하는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계합론자였던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의 손자이자 명문 가문의 자손으로 우리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에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평안 감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흥선대원군하고도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신분을 떠나서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가깝게 지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오경석, 유홍기가 됩니다. 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명문 양반 가문에 나중에 이제 벼슬이 좌의정까지 오르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오경석,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관이었고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중이면서 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을 하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같이 어울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박규수가 워낙에 이제 서양의 이런 사고방식 같은 것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떠나 오경석, 유홍기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규수 밑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서양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이 많았었던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박규수 밑으로 이제 막 모였는데, 이 박규수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막 이제 계합파가 만들어지고 정치적으로 좀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할 때쯤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한 10년, 20년만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박규수가 살아남아서 계합파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서 계합파들을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면 계합파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박규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오경석이 이제 그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이 계합파들을 이제 자기의 그 제자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계속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경석도 우리가 조금 저기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모군란 때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실종돼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경석이 또 사라진 이후에는 남아 있었던 유홍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홍기의 의원에 계합파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지식도 넓히고 이제 자기들끼리 인맥도 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계합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권력화가 이제 되면서 관직에도 나오고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모군란 이후에 이들의 입장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모군란으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진 거거든요. 이제 청의 간섭이 심해졌고, 또 그리고 계합파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합파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온건계합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급진계합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온건계합파에는 이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같은 사람들, 그리고 급진계합파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사람들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온건계합파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었죠. 좀 올드한 사람들이었고, 이쪽이 이제 좀
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무언가 사회적인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갖는 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통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좀 젊은 사람들 쪽, 그리고 그렇지 않은 쪽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온건한 방식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급진계합파도 나이 먹으면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제 김홍직과 김윤식, 어윤중으로 대표되는 온건계합파의 경우에는 이 이모군란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지?에 대한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건계합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좀 너무 빨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좀 너무 빨랐다. 우리한테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 이모군란 앞에 있었던 1880년 혹은 81년이라고 얘기하는 네, 죄송합니다. 통기기만문이 만들어지고 개혁을 했었던 게 좀 우리 상황에서는 좀 지나치게 빨랐던 것 같으니 좀 천천히 가자라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급진계합파의 경우에는 좀 빨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전격적으로 개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쪽은 좀 빨리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온건계약파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청나라를 봤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청일전쟁 전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과연 저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뭐 군대도 많이 키우고 무기도 많이 만들고 공장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델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나라처럼 중국,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물건을 이제 사용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청나라의 그런 중국의 몸에다가 이제 서쪽의 서양의 것을 사용하자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서 동쪽의 도리에 서양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술만 수용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것을요 우리 걸로 이제 조금 이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청나라의 그런 노하우를 전파받기 위해서는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청의 간섭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의 간섭을 받는 김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청나라 스타일의 기술만 수용을 하고 동양의 그런 정신들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이제 온건계합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가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급진계합파들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뭐 일본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 느리다.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언제 지금 청나라 스타일로 해가지고서 언제 바뀌냐, 일본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델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문명개화론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개화론이라는 게 머릿속부터 다 뜯어고쳐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문물까지 싹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기술과 제도를 모두 수용을 하고 이제 정신적인 면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을 수용을 하려면 서양의 기술이 나온 그 배경까지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서양의 기술을 그냥 기술만 받아와 봐야 흉내내기에 급급한데, 그런 서양의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뿐 아니라 그들의 제도라던가 그런 사상까지도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받고 있고 청나라의 속국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으로서 남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갑신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갑신정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84년 일어났고요. 이거 표시를 좀 해야죠.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고요.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또 그런 청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건계합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들, 개화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결국 우리가 그 앞서서 있었던 통리규모함을 만들고 있었던 그 개혁에서 실패한 원인을 이제 원건개혁파들은 좀 너무 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빨리의 그 기본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 너무 빨리 했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식군인들한테도 월급을 제대로 줬다면 과연 이모군란이 일어났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식군인들한테 월급을 못 줬고, 그게 이제 불만이 터져서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들이 개혁을 하자고 할 때마다 온건계합파들은 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쇼미더머니 이거죠. 돈을 보여줘, 그러면은 개혁할게, 이랬다고요.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대표였었던 김옥균이 그렇다면 내가 돈을 구해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돈을 구하느냐? 바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옥균이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이 사전에 이미 오케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모군란 이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강화도 조약 체결한 이후에 일본이 계속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청나라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좀 뒤집어 보려고 김옥균 등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개혁을 해라, 우리 일본 스타일의 개혁을 해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옥균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돈을 갖고 온다, 기다려봐라, 막 이랬다고요. 근데 실패했어요.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이제 뭐 일본이 뭐 역시 일본이구나 뭐 이게 아니고요. 일본도 당시에 뭐 우리나라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도 아직까지는 막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속했었던 사관을 주는데 실패한 거죠. 줄 돈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김옥균이 돈을 얻어오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급진계합파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온건계합파들이라든가 보수주의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왜 동구에 온 다음에 돈 어딨어? 좀 돈 좀 보여줘봐. 막 이러면서 이제 김옥균 등 급진계합파들을 이제 놀리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급진계합파들이 벼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돈 빌려온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돈도 못 빌려오고 하니까 이제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닌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변화가 생깁니다. 프랑스하고 청나라가 베트남을 놓고서 전쟁이 났어요. 이게 청푸 전쟁이라 그럽니다. 자, 청푸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철수를 해서 프랑스하고의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청나라군 입장에서는 뭐 최정예 병력을 뽑아서 보낸 거였기 때문에 프랑스하고의 전투에 이 최정예 병력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를 잘라서 철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안에서의 청나라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 공사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다면 우리가 병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당시 이제
우리가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공사관 수비 병력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력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급진교합파들의 그런 위치가 자꾸 축소되고 있고, 마침 프랑스하고의 전쟁 때문에 청나라군은 철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 공사는 돈 못 빌려준 건 미안하지만 우리가 병력은 빌려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하나죠. 일본군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신정변의 일종의 쿠데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쿠데타의 시작은, 예, 정변의 시작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당시 이제 우정국이라 그러면은 우편물을 취급을 하는 근대적인 우편 서비스를 하는 장소였는데요.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우정국 개국 기념 축하 파티. 요 파티에서 사고가 이제 처집니다. 자, 이때 이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정국에서 개국 축하 파티를 하면 당연히 그 파티에는 뭐 술도 따르고 음식도 따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완이 된다는 거죠. 좀 긴장을 하고 있던 관계에서도 좀 마음을 놓게 되는데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서 뛰쳐나가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죠. 우리 편은 불 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난 거에 놀라서 쫓아서 나갔었던 정부의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칼을 맞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칼을 맞은 사람이 명성황후의 조카였었던 민영이, 우리 보빙사의 단장으로 갔다 왔었던 민영이 여기서 칼을 맞았고요. 물론 여기 뒤에 나오지만 홍영식이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이제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이제 멜렌드로프하고 함께 알렌 선교사에게 데려다 주면서 이제 민영이 살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변이 시작이 되자 급진개합파들은 바로 이제 궁궐로 쫓아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날 뭐 궁궐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뭐 내시, 뭐 상궁, 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임금한테, 고종한테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는 지금 정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역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따라서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충신 코스프레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야밤에 갑자기 신하들이 찾아와서 지금 반란이 시작됐다,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이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명성황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변란이 시작이 됐는데 누가 변란을 일으킨 건지 얘기도 안 하고, 또 변란이 시작됐으니 우리들이 모든 걸 마무리할 테니까 뭐 지금 문서에다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제 자기의 조카였었던 민영익이 와야 되는데 민영익이 오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킨 개화당들은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로 유명한 14개조의 개혁 정강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인민평등권, 이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지조법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뭐 토지를 나눠주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토지에서 거치는 세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제 그 돈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들이 얼마나 돈에 뭐 목말랐었는지를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뭐 새롭게 정책도 발표를 하고 정부도 수립을 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명성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민영익도 오지도 않고, 게다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지켜봤더니 이게 전부 다 자기 쪽과는 관계가 없는 쪽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나라군에게 개입을 요청을 합니다. 이 청나라군에게 개입을 요청을 하자 청나라군이 즉각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청군의 사령관이 이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청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뭐 황제나 다름없는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로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위안스카이 같은 인물이 그냥 바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로 개입을 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라고 해서 군대를 동원을 하죠. 그러면 이쪽 청나라 군대가 한 절반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남아있고 일본군은 100여 명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청나라군이 개입되는 순간 게임 끝나버렸죠. 그럼 도대체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급진계파들은 이 청나라군이 지금 서울에 1000명이나 있는데 얘들이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야,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는 일단 명령을 받으려면 청나라로 통보를 하고 청나라에서 그 의사결정을 해서 개입을 해라 마라 결정이 내릴 때까지 청나라군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청나라군은 북경 정부의 그런 허락 없이 그냥 바로 위안스카이가 출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는 어떻게 막아볼 방법도 없이 그냥 3일 만에 끝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3일 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천하. 그러니까 3일만 딱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일 천하로 끝이 나고 김옥균과 박용효 등은 이제 철수하는 도망치는 일본군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요. 이때 이제 많은 급진계파들이 망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홍영식이라던가 이제 박영효의 형이었던 박영교 같은 인물들은 고종을 떠나서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고종이 아니 다 신하들이 나를 다 떠나면 나는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박영교하고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차마 국왕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 국왕 옆에서 이제 지켰다는 거죠. 국왕을 지켰는데 뒤늦게 나타난 청군 그리고 이제 청나라군과 함께하고 있는 조선군이 박영교하고 홍영식을 이제 죽이죠. 그래서 고종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 계합파 인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홍영식 같은 인물은 뭐 미국도 갔다 올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던 데다가 뭐 우정국 개국축하연 이게 바로 홍영식이 우정국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근대적인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많았었던 인물인데요. 그 뒷 얘기를 들어보면 더 비극이죠. 이제 아버지가 손자하고 함께 이제 역적을 키웠다 그러면서 이제 자결을 하고 또 그 일가 친척도 한 20여 명이 자결을 하는 등 이게 뭐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뭐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물론 홍영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옥균이라던가 박영효라던가 서광범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가족들도 이제 대부분 역적에 이제 연루가 돼서 이제 목숨을 잃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조선 정부 혹은 고종에 대한 이런 계합파 인사들의 그런 뭔가 좀 원한 같은 걸로 남아서 이제 좀 꼬이게 됩니다, 일이. 자, 결과를 얘기를 해보면 이 사건에 다시 청나라군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는 더 간섭할 핑계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은 더 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하던 계합파들의 활동은 사실상 계합파 활동은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합파 활동을 한다면 이거는 역적과 한패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계합파들이 개혁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우정국이 다시 문을 여는 게 189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편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손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 5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간만 보고 있었고 또 뭔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80년, 81년, 82년, 83년 이렇게 해서 한 3, 4년 동안 개혁을 추구했었던 게 이 갑신정변으로 모두 물거품이 돼서 또 10년 동안 이렇다 할 개혁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94년 개혁을 하면
거의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나서 거의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의 20년 동안 우리는 이렇다 할 큰 변화 없이 예전 조선시대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20년을 허송세월을 했으니 그 사이에 눈부시게 성장을 한 일본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고 일본 역시 이때 또 우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역적들과 한편이 돼서 우리를 지금 정권을 뒤집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기세등등하게 조선이 일본에게 따지려고 했었던 겁니다. 니네들이 역적들을 지금 망명을 시켜주고 역적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너희들이 사과하고 배상금 내 이러려고 한 건데 적반하장이죠. 일본이 나서서 왜 공사관 또 불태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뭐 청나라군인지 조선인지 또 공사관을 또 불태워버렸고 또 사람들이 죽으면서 배상금 지불하라고 막 이제 적반하장으로 설치니 우리 정부가 이걸 보고서 또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우리가 한성조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히려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판입니다. 자, 이 무렵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텐진 조약은 이제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조약인데요. 조선에서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싸운 거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싸운 건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도 돼요. 전쟁 못할 사안이 아니죠. 전쟁이라는 게 뭐 사소한 일로도 일어나는데 지금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군이 싸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양쪽 모두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병력들이 지금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모두 철수해서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건 현재 없어요. 그런데 청나라하고 텐진조약을 체결을 통해서 청일 양군 철수로 합의사항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일본군은 지금 없는데 청나라군도 같이 철수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철수를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일본과 싸우는 걸 선택하는 대신에 그냥 조선에서 잠시 한 발 물러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에다 대고 이제 오히려 배상금을 뜯어내고 또 텐진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청나라가 지금 프랑스하고의 그런 전쟁에서 힘든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선에서 청일 양군이 모두 철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내용으로 또 한 가지 뭘 추가했냐면 조선에 차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텐진조약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조선에 가면 일본에 통보를 해주고 일본군이 조선에 가면 청나라에게 통보해주자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체결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통보를 한다고 한 거지 군대가 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청나라군이 가면서 우리 조선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은 그래 가니? 라고 대답하는 거지 그럼 우리도 갈게 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일본은 나중에 청나라군이 조선에 들어갈 때 일본군도 들어가는 근거로 이 조항을 가져다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자, 이제 갑신정변의 의의를 보시면 이제 뭐 근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죠.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 비록 토지제도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근대적인 개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1894년의 개혁에는 이때 망명했었던 분들이 상당수가 다시 귀국을 해서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한계점은 극소수의 이제 급진계파들만 중심이 됐고 거기에 일본에 의존을 하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를 못해요. 민중들 눈에는 당시 어떻게 보였냐면 고종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동원해서 지켰는데 민중의 눈에는 일본군이 고종을 잡아다가 가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고종을 확보하려고 할 때 우리 조선인들 중에 상당수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일본이 우리 국왕을 가둬놓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여론이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14개조 개혁 정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역적으로 생각을 하고 갑신정변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1884년 사건 이후 1885년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거문도 사건. 자, 이거는 러시아하고 영국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휘말린 사건입니다. 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고 뭐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니까 조선 입장에서도 청나라를 좀 견제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으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견제할 만한 나라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힘으로 이제 청을 좀 견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공사 베베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굉장히 한국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견이 되고 당시 이제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걸 견제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대륙 세력인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겨울철에 얼지 않는 부동항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영국이 늘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북해라던가 흑해 같은 유럽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죠. 그 이라크, 이란 있는 그 동네에 러시아가 내려오면 또 거길 가서 또 들어맞고 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통해서 또 바다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어디를 점령을 해? 남해안에 있는 섬인 거문도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영국군이 와서 이걸로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하고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해결을 안 하면 우리는 안 간다 이러고 버틴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러시아가 우리의 뭐 원산이라던가 뭐 영도라던가 뭐 이런 데를 원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청나라의 주제로 러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영국군이 철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문도 사건이 끝납니다. 이게 1885년 동안 5년부터 몇 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주요 이슈였어요. 마치 장기판 곳곳에서 장군 몽군이 이렇게 막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에서 장군 부르면 이쪽에서 멍군 부르는 것처럼 저쪽에서 원산이라던가 동해안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문도를 점령해서 막아버리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 있는 강대국들의 마치 그 체스판 위에 뭐 장기판 위에 올라가 있는 말같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러자 이런 상황을 뭔가 좀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겠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조선 중립화론이라는 겁니다. 조선이 어느 나라에게도 들지 않고 해양 세력과 육지 세력의 그런 중립이 되어주면 어떨까라고 한 건데 독일의 부영사였었던 부들러라고 하는 인물과 부영사에서 부들러 아니에요. 자, 부들러하고 그 다음에 유길춘이라던가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중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유길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조선에 오자마자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해외에 있는 동안 갑신정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갇혀서 집안에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고 이제 그 책의 내용으로 이런 중립화 론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어느 편도 들어와야 하지 않는다라는 중립화를 얘기한 건데 지금으로 봐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우리가 중국 편을 들 거예요, 미국 편을 들 거예요, 러시아 편을 들 거예요, 일본 편을 들 거예요. 사실 우리로서는 그 어느 편도 아니면서 모두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바른 그런 해결법 중에 하나였지만
조선 정부가 무관심해서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주 외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 등은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비밀 조약을 추진을 하면서 뭐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지만 뭔가 성과가 없었고, 일본에 이제 공사관을 개설을 하면서 외교관을 상주시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최초의 공사관인 미국에 공사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보빙사들이 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조선의 그런 공사관으로 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현재 이 건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싱턴에.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걸 이제 일본 정부가 압수를 해서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다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박물관 형식으로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 먼 나라에 최초의 상주 공간을 두고 거기다 공사를 파견하고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청나라의 압력으로 이제 뭐 초대 공사를 뭐 소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 서양의 열강들처럼 뭐 공사관도 만들고 공사를 파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옆에 있는 사진 뭐 잠깐들 보시면 궁궐 사진도 있고 뭐 지금 여러 사람들 이제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4개조 개혁 정강에서 뭐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해라, 뭐 문벌 폐지, 인민평등, 이거는 이제 인권 얘기죠. 지조법을 개혁해서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해라, 이거는 이제 재정과 관련한 얘기. 탄간오리 처분해라,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재정을 하나로 관리한다라고 해서 돈이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규모 있게 쓰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의정부 6조 외에 필요한 과정은 모두 없애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하게 할 것 같이 이제 시스템적인 개혁도 추구를 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